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은 않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이 글 역시도 저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것들로는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툴툴거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조금씩 이상해진 것은 정확히 가늠할 순 없지만 자주 덤벙거린다 혹은 실수가 많다는 정도로 시작되었어요. 훗날 결혼한 남편과의 만남 역시도 그랬죠. 그날은 친구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가 빨리 도착해서 먼저 커피를 주문해서 들고 가다가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넘어진 아픔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먼저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쏟아진 것들을 치워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만남이 시작되었죠.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어이구, 자기 휴대폰 놓고 왔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분명 아까 가방에 넣는다고 넣은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얼른 다시 찾아올게. 됐어. 괜히 뛰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얼른 차라도 사야겠다. 내가 차가 있으면 물건도 좀 주고 다녀도 되잖아.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얼른 돈 벌어서 우리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조금만 기다려, 응? 그때 당시 저와 남자친구가 만나온 기간은 약 3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서는 꽤나 반대가 심했네요. 너무나 다정하고 세심하며 저를 잘 챙겨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모두 결혼 반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희 부모님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상이나 사주를 믿지도 않는 분들이었음에도 남자친구가 음침하고 어둡다는 것을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곤 하셨죠. 거기에 학력부터 가정환경, 직업까지도 모두 싫어하셨어요. 이미 저는 남자친구와 반년 정도를 만났을 때 결혼을 결심했지만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미루셨고 해를 넘겨봐야 한다고 넘기셨고 또 3년 정도는 만나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셨죠. 아마도 그 사이에 저희가 헤어지길 간절하게 바랐을 정도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유가 핑계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저 역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력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저희 집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조금 특이한 분들이기도 했고요. 저희의 만남이 4년을 향해 갈 때쯤 결국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셨지만 몇 가지를 당부했죠. 보험은 들지 마. 갑자기 무슨 친구든가 누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다면서 사망이라든가 종신이라든가 뭐든 보험 들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응? 알았어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생길 사람이 따로 있어? 어딘가에 가게 되면 항상 증거를 남겨놓고 수시로 확인하고 기록해 놓는 것도 좋아.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내가 못 살아. 알았다니까. 그 집에 형제들도 많은데 다들 형편이 좀 그렇다며? 아직도 그래? 뭐,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이야. 알지.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허락을 하지. 이건 뭐. 엄마! 아휴, 알았어. 네가 아까워서 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하지만 그 눈빛이나 뭐나 난 너무 찜찜해.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널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런 말 계속하는 것도 별로야. 너를 위해 차를 살 거야. 내가 그 말을 3년을 들었다, 3년을. 나한테 잘하겠다는 것도 별로야. 희생하듯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야. 걘 늘 과시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말을 하고 다니잖니. 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잘 살 거야. 내가 고른 사람이고. 그리고 습관이야.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무엇보다 결혼 자금 모은다고 차를 못 사는 거였어. 그러니까 제발 나쁘게만 보지 말아줘. 알았어. 어쨌든 우린 너 어떻게 살든 신경 하나도 안 쓸 줄 알아? 알았다니까. 딸 안목을 믿어봐. 응? 그래도 힘들면 언제라도 정리하고 와. 알았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두 분은 결혼 자체가 굉장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자주 성가하셨기에 연애나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더구나 오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염증을 넘어서 불신까지 있으셨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아예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제가 덜컥 들어섰고 겁이 많은 부모님은 저를 과잉보호하게 된 거였어요. 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거나 저를 꽁꽁 감싸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하곤 하셨죠.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바다에 갔을 땐 알 수 있는 사고 25가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딸, 엄마가 네 번째 사고 이유가 뭐라고 했어? 아,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놀기만 한다니까. 몸 잘 풀게. 정말 약속해. 준비운동 동작도 다 외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봐봐. 또 엄마랑 아빠 설명 싹 다 무시했지? 어제 새벽에 말해줬는데 졸았니? 바다에 있다가 물길이 바뀌어서 갑자기 바다 중간까지 끌려가는 파도가 있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경우에 다리가 바닥에 닿는지 확인하려고 발끝을 뻗지? 그런데 그때 닿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며 사람들은 조급해져. 그리고 몸이 굳는 거라고. 몸이 굳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말이야. 그래. 더구나 과도하게 발을 뻗으면 쥐가 나는 거고. 그니까 살짝 뻗어보고 안 닿는다고 느끼면 바로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알았니? 그러라고 너 수영 가르친 거야. 수영하기엔 너무 멀다. 힘이 든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좋아. 수영에서 나오거나 가만히 떠서 기다린다. 알았어. 진짜로 알았다고 이제. 이제 끝난 거지? 끝이라니?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해줘야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 알았지? 그니까 되도록 상상력을 10분 발휘해서 그 상황에서 나올 방법들을. 아, 아빠, 그리고 엄마. 나 친구들이랑 바다 가기로 한 거 2달이나 남았어, 2달. 그냥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해. 이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유별나다고 해야 할지 유난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특이하긴 해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시기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썩 달갑지 않았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기도 했네요. 아마도 재벌 2세라고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을 테고 아마 그땐 결혼 전에 바람을 피우는 걸 확인하는 25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돌다리가 아니라 한강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것 같은 두 분 사이에 덤벙거리는 제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계속 실수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게 병 때문이었다는 걸 한참 동안은 몰랐고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죠. 특히나 요리를 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왜 부엌에 있어? 왜? 설마 요리하려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 생신인데 미역국이라도 내가 끓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야. 그건 좋은 생각 같진 않아. 하지 말자. 아니, 그냥 유명한 곳에서 시키면 어때? 어차피 어머닌 그거 잘 알지도 못하실 거야. 응? 요리 영상 보고 제대로 따라했어. 그리고 중간에 놓친 것도 없고. 배워야지. 아니면 나중에 아이 낳아서도 계속 사 먹일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하진 않을 거잖아. 아니야, 차라리 내가 배울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자. 다행인 건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마냥 예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은 거니? 아니면 설탕을 넣은 거니? 아유, 이것도 국이라고. 엄마,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인 건데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돼? 엄청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주지. 정성을 봐서라도. 이게 사람을 먹으려고 끓인 거니? 이것도 생일상이라고. 아유,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견을 들인 건지 모르겠다. 한두 번 실수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매번 이러는 건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설탕을 잘못 넣어서.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무리 곱게 좋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니? 차라리 너 돈 많으니까 돈 주고 사오든가.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엄마. 그래도 생일 선물은 엄청 좋아하셨으면서 왜 그래? 어? 좋았던 기분을 이걸로 다 망쳐서 그런다. 너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보는 게 좋지 않겠니? 어차피 지금 아이도 없겠다. 배워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볼게요. 죄송해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만들지도 말아라. 내 아들도 이거 먹고 병 걸리겠어. 알겠니? 네. 시어머니는 제가 타고나길 요리를 못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는 달랐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편의 두 남동생이 결혼을 했고 나이도 같아서 두 동서는 꽤 친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존대를 했지만 둘은 따로 반말을 하기도 하고 남편과도 동갑이기에 친구처럼 말을 놓기도 했죠. 그런 둘은 요리를 못하는 저 때문에 제사라든가 김장을 모두 맡아야 했기에 저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그런 짓은 연애 때나 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아니, 좀 못하는 척, 약한 척, 뭐 그런 거요.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내숭을 떠는 애가 있었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도움 엄청 받고. 남자들은 그런가 보면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하던데 여자들 눈에는 다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여자애들도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일부러 넘어지고 울고. 일부러라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문제인데 계속 실수하고 매번 혼나면서도 안 고치는 거.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드지 형님 말이 맞아요. 형님이 조금만 더 잘해주시면 저희가 편하잖아요. 설거지부터 제사함치까지도 모두 우리만 하고 형님이 거들 때마다 일만 더 늘어나고. 미안해. 나도 정말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이제 연애할 때도 아니고 조심은 해주셔야죠. 어른이면 어른답게요. 아이 낳고도 그렇게 덤벙거리시면 정말 후회하실걸요. 그러게요. 진짜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알았어. 앞으로는 더 조심해 볼게. 저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동서들에게 미안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도 했죠. 심지어 요리학원도 다녔습니다. 칼의 위험성 25가지를 설명받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한 상태로 말이죠. 물론 그 위험성은 제가 중학교 가정실습을 했을 때 이미 부모님께서 알려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칼질을 하다가 생선이 아니라 제 손가락을 날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었고 너무 놀랐지만 진짜 부모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행동하게 되더군요. 요리학원의 빈형이 낭자한 가운데서 저는 침착하게 지혈을 하고 잘려나간 손가락의 끝부분을 깨끗한 천에 싸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뼈를 고정하고 힘줄을 이어서 동맥, 정맥, 신경을 이어나가는 수술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남편과 시댁은 난리가 났죠. 네가 드디어 일을 쳤구나. 일을 쳤어. 아유, 내가 이러니 체면이 살겠니? 당신 정말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 손가락이랑 야채도 구분을 못해. 생선이었어. 그리고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거야. 때려치워. 요리고 뭐고 하지 말고 그냥 공주처럼 누워만 있어. 여보, 이번 일은 미안한데 정말 실수였어. 실수? 실수? 이젠 실수인지도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말하지. 과실치사했다고. 예전에는 귀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겨워. 아주 미치겠다고.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알잖아. 모르겠어. 이제는 모르겠다고. 저 역시도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제 성격을 알기에 조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운이 나쁜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도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제 시야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죠. 사고를 낸 그 시점부터 물체가 뿌옇게 보인다거나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느꼈거든요. 단순한 피문함이라든가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겼지만 손가락 절단 사건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기에 일단 검사를 받기로 했네요. 하지만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제게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찾게 된 병원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명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색소성 망막염 혹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불리는 병이었어요. 이건 망막의 세포가 변성 또는 퇴화되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질환이라고 했죠. 가족력이 없어도 발병하는 등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고 완치가 어려운 만큼 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정도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하늘이 무너진다거나 심장이 떨어질 것 같거나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 자체가 꿈 같았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그냥 잠깐 떠올려보는 정도의 의미 없는 그런 꿈말입니다. 현실이 파악이 된 건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죠. 눈을 뜨고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 순간에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질환이라는 것을 곱씹으면서 울고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에 모혈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가기에 시력이 없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서야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해당 질환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놀랐고 나중에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저를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애를 쓰셨죠. 그러면서도 기증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이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유 없이 남편에게 화를 내곤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사과하며 제 병명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덤덤하더군요. 분명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 응? 나 너무 무서워. 병원에 더 빨리 갔으면 괜찮았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어차피 결과는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 수술하는 건 불가능할까? 기적 같은 일이겠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걱정하지 마. 당신도 우리 가족 힘들 때 많이 도왔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그냥 잘 견뎌. 알았지? 고마워. 당신이 너무 침착해서 조금 서운했는데 우는 것보단 나을 것 같네. 우리 중 누군가가 울어야 한다면 그게 당신이어야지. 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난 이 집의 가장이잖아. 그러니 당신은 쉬기만 해. 그리고 눈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병명을 알고 난 뒤 오히려 제 눈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특히나 빛을 받으면 눈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시야의 폭이 이전보다 더 좁아진 느낌만 들더군요. 물론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시댁 식구들이 이전보다 제게 더 많이 친절해졌다는 거였죠. 병명이 밝혀졌기 때문인지 동정심이 들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형님,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여기저기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은데 저녁에는 남편 부를까 봐요. 괜찮은데. 일하는 아주머니 부르기로 해서 괜찮아. 동서들도 좀 쉬어야 하잖아.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남보다는 우리가 편하죠. 솔직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일을 똑바로 했는지 알게 뭐야. 그냥 우리가 할게요. 맞아요. 남의 손에 가족을 맡길 순 없죠. 형님은 그냥 쉬세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전업주부인데 이런 일 어렵지도 않아요. 부모님은 제게 친정으로 와서 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동서들뿐만 아니라 서방님들도 제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했고 남편 역시도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마다 몰려오는 우울감과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더군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도 했고
출장이 잦아지기까지 했죠. 한 번은 제가 그걸 따지자 남편이 반박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 몰라? 내가 얼른 성공을 해야 당신 편하게 데리고 살 거 아냐. 막말로 장인 장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 같아?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내가 일을 못하고 있어서 받는 거잖아. 나도 익숙해지고 나면 뭘 할 수 있는데 시력을 잃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뭐든 시각장애인들은 일 안 하는 줄 알아. 왜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지금 집안 꼴을 봐라. 솔직히 일해주시는 이모님 없었으면 어떨 것 같아? 그 정도는 나도 능력이 되어야 할 거 아냐. 당신한테 일하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닿는 한 사업이라도 해서 성공할 거란 뜻이야.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그런 말은 없었잖아. 왜?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도 자수성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 편하게 살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야. 제대로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이러는 거니까 늦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 하지만 난 우리를 위해서야. 너도 참을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지. 24시간 내내 당신 곁에만 있으면 나중에는 어쩔 건데. 알았어. 어느 순간부터는 빈집을 혼자 지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던 동서들도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요. 물론 서방님들은 제게 여전히 안부 전화를 했지만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라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었죠. 물론 저도 이런 제 스스로가 싫고 답답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대하고 갈구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네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니 의지하게 되고 작은 것도 서운하게 느껴지더군요. 짜증도 많아지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느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인공 망막을 이용한 수술 일정을 잡게 된 거였죠. 지금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수술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때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위험성도 높았고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수술을 감행했네요. 물론 그 수술은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둬야 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는 돌아왔고 저와 부모님은 그것만이라도 감사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얼마 반은 친정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되도록 빛을 보는 것을 주의해야 했기에 선글라스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래도 얼른 제 가정으로 복귀했네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하나 생겼더군요. 바로 막내 또래님이 결혼을 해서 제게 막내 동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간 집에 남편과 동서들, 그리고 모르는 여자가 끼어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빨리 하지 않았냐고 묻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수술 일정 잡고 정신없는 사람한테까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결혼이 별거야. 막내까지 치웠으면 됐지. 근데 도련님은 아직 23살인데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네. 임신을 했어. 그렇구나. 꼴이 이래서 죄송해요. 결혼 축하해요. 제가 세탁기라도 하나 놔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형님이 최고네요. 막내 동서는 꽤나 싹싹한 성격이었습니다. 목소리 자체도 쾌활하고 애교가 넘쳤죠. 거기다가 두 동서들과도 동갑에다
시어머니와도 친하다는 걸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고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끓여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잠들었던 것 같은데 탄내가 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기도 전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서히 시력을 잃어버릴 무렵부터 다른 감각들에 더욱이 의존해왔던 터라 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잘 들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들어온 막내 동서가 제 남편과 하는 대화였어요. 저러다가 진짜 다 나으면 어떡해? 외국에서 수술받을 줄은 몰랐지. 걱정 마. 우린 다 네 편이야. 그리고 이미 아이까지 가졌잖아.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거야? 아이라도 가질 거야? 저 이상한 병까지 있는데 유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근데 좀 아깝네. 수술 받기 전에 사업 투자 좀 해달라고 장인 장모님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자기 딸 정상인이라고 돈 안 줄까 봐 걱정이다.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야, 그럴 일 없어. 내가 알아봤는데 완치가 아니라잖아. 그냥 살짝 더 보이는 수준이라니까. 아까도 못 봤어? 우리 손잡고 있는 거 못 보는 거. 그 말에 저는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막내 동서와 제 남편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둘째 동서가 둘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 아까 웃음 참느라고 혼냈어. 너 미쳤어. 그러다가 들켜. 그러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날 막내 동서라고 속여? 진짜 네 순발력은 끝내준다니까. 그나저나 아까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놀라서 손도 못 뺀 거고. 진짜 언젠가 들키는 거 아니야? 막내 또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 알게 되잖아. 절대 안 들켜요, 동서. 막내 또래님은 애초에 자기 엄마랑 전화를 안 하는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여운데. 어쨌든 돈만 딱 받고 저 공주님이랑은 영원히 빠이빠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매번 전화하는 거 보면 짜증이 확, 아유 상전이지 상전.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질색팔색을 하시는 거지. 내 말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우리끼리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소름. 거기다가 고작 자기보다 한 살 연상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온실의 화초 같은 여자라 그래. 우리랑 다르지. 그래도 일단 다들 조심해야 돼. 당분간은 돌아가면서 밥이랑 식사, 그리고 청소 담당하고 일부러라도 더 어필해야 돼. 우리 집이 자기 딸한테 헌신적인 걸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장인 장모님 모실 때는 다 같이 와서 돕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여자들은 입을 모아서 그러마하며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해 끓인다는 죽에 대체 무슨 재료를 넣는 건지 자기들끼리 요리를 하면서도 낄낄거리더군요. 앞으로 냉장고 냉동실 정리할 때마다 제게 영양죽을 끓여주다면서 웃는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면서 남편과 간통한 여자가 둘째 동서의 동창이란 사실도 알았으며 시어머니 역시도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먼 저와 이혼을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사업 자금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어차피 눈도 보이질 않으니 뒤에서 그런 식으로 두 집 살림을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다 녹음한 뒤에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큰 소리를 내며 남편을 찾았어요. 낄낄거리던 남편은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안대를 벗고 천천히 따라 나갔고 두 동서와 동서인 척하는 내연녀의 실루엣만 겨우 봤죠. 얼른 드세요, 형님.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만 먹을 순 없지. 형님, 그릇이 보이세요? 보이지. 그러니까 같이 먹자. 아니, 저희는 만들 때 이미 먹어서. 그러지 않으면 나도 안 먹을래. 혼자 먹는 건 더 이상 싫어. 너무 무섭거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들 모였는데 나만 먹는 건 좀. 여보, 여보랑 막내 동서도 같이 먹어, 응?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로 그들이 끙끙거리는 것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이미 죽을 그릇에 닿는데도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막상 자신들이 먹으려니 고역인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면서 시선을 옮겼어요. 옵하고 구역을 참는 듯한 남편이 뱉으려고 일어나는 것 같았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투자 말인데 내가 오늘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 해주실 것 같아. 남편은 놀랐는지 음식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요? 그게 사실이요? 그럼 나 회사 그만둔다? 본격적으로 해야 할 테니까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여보, 고마워. 내가 사업 계획서랑 다 준비해놨어. 사실은 혼자 말할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 여보 수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나 당신을 위해서 꼭 성공할 거야. 그래,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이어 말했죠. 눈이 보이는 게 너무 기뻐서 다들 그 죽 끝까지 먹어주면 좋겠어.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얼른 먹어. 물론 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영암이라든가 희미한 정도로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동서들은 꾸역꾸역 냄새나는 영양죽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인내하며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네요. 마침내 인수인계를 끝낸 남편이 회사를 나왔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내놨고 제 짐은 모두 뺀 상태였어요. 물론 남편은 우리 집을 둘러보겠다는 부동산 중개인과 낯선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 명의였기 때문이었죠. 이혼 서류와 아파트 매매가 거의 동시에 이뤄졌을 때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된 것 같았네요. 제게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왜 도라니? 불륜이라니? 나 알잖아. 오해야, 오해. 내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 증거는 많아. 그러니까 제발 가증스러운 연기 좀 그만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재수 씨가 자꾸만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는 의도한 게 아니라 실수였어, 실수. 실수란 길을 걷다가 바지에 똥 싸는 게 실수야. 누군가의 소개로 여자를 소개받고 같이 어울리다가 심지어 임신까지 한 건 실수가 아니지. 아, 그래도 괘씸하긴 하네. 이참에 동서들도 벌은 줘야겠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 뭐? 무슨 뭘, 여보. 그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왕래도 거의 없었던 서방님들이 왜 제가 아플 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건 두 분이 결혼을 할 때 제가 전세금을 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약 역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 역시 걱정이 많고 언제나 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부모님의 딸이기에 그랬던 겁니다.
단지 제가 돈이 많고 고생을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배척하고 싫어했던 동서들. 영문도 모르는 서방님들에겐 불똥이 튄 것과 같겠지만 이제 저도 가족이 아니니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세금 모두를 빼서 길거리로 다 쫓아버렸죠. 저는 그 이후에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둘째 동서는 이혼을 당했고 셋째 동서는 빌고 또 빌어서 이혼은 면했지만 아르바이트를 두 곳이나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집이 없는 관계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거기에 임신한 내연녀까지 좁은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취업이 되질 않아서 일용직에 대리기사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 소식을 전한 건 우습게도 헤어진 남편이었어요. 제게 몇 번이나 다시 합치자고 우유고 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걸 녹음한 파일을 그 내연녀에게 보냈어요. 행복을 빌어주고 빠져주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 숨쉬는 한까지 그들이 끝없이 불행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저는 꾸준한 검사를 받으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기술로 완치는 할 수 없겠지만 보조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시력을 잃었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는 것들은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들어주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항상 대비하세요. 요난스럽고 유별난 부모님의 가르침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건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언제나 최악의 최악을 생각하는 건 부정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의 예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믿는 도끼도 결국에는 날카로운 무기라는 거 꼭 명심하자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